안녕하세요. 끔찍함을 넘어 기괴한 시댁을 만난 며느리입니다. 용기 내어 글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이나 저나 집안도 서민층으로 비슷했고 직업이나 연봉도 비슷해서 큰 반대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공원에 기구를 설치하고 점검하는 공사 관리자였어요. 무기한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는 CCTV 관제센터에서 일하는 관제사예요. 주로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현장을 감시하거나 시민 간의 싸움 같은 걸 확인하고 신고하는 일을 했죠. 직업도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게 비슷한 결이었고 버는 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수월할 줄 알았는데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시어머니의 한숨을 수십 번 들었답니다. 야, 큰아들. 넌 이왕 장가 가는 거 조금 잘난 집에 가면 덧나냐? 이 아가씨가 굶어 죽는 형편은 아니더라도 서민층이잖아. 우리는 중산층 이상 집안과 사돈 맺으면 안 되니? 이 엄마 평생 꿈이 돈에 쪼들리지 않고 펑펑 쓰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하니? 엄마,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월급쟁이가 다 서민인데 누굴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 정도 되는 여자는 과분하죠.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이 여자랑 결혼할 거니까 좋게 좋게 말씀해 주세요. 장남이 애미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좋을 텐데. 정말 짜증난다. 시모는 제가 평범한 집안의 딸이자 평범한 일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마치 자기 집안은 대단한 거라 착각하고 있는지 사자 며느리나 기업 2세가 며느리로 들어올 줄 알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하는 말만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시아버지 역시 자신의 장남이 엄청 잘난 줄 알고 있더군요. 우리 장남이 예전부터 눈이 좀 낮았지. 더 좋은 여자를 사귈 수 있는데도 꼭 평범한 여자랑 사귀었잖아. 그때마다 눈 좀 높이고 잘난 여자 만나라고 그렇게 회유하고 설득했는데도 인연이니 운명이니 이 사사로운 감성에 젖어서 영양가 없는 애들만 만났다니까. 아버지까지 왜 그러세요? 제 여자친구 민망하고 화나겠어요. 두 분 제가 잘난 줄 아는데 전 아주 평범해요. 네가 평범하다니? 넌 아주 특별한 사내야. 일도 그만하면 훌륭한 직업이고 인물도 영화배우 뺨친다고. 그런 네가 평범한 아가씨랑 결혼한다니까 부모 입장에서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냐? 상상 속에 사시는 건가요? 아버지, 엄마, 저 지금 과분한 여자랑 사귀고 있고 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괜히 잘난 여자가 어쩌고 하면서 사람 당황시키는 말은 그만 좀 하세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랑 결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그이는 제가 당황하고 화가 난 걸 알아 중간중간에 사과를 해줬고 저와의 결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겠다고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제야 시부모님은 남편의 말을 수긍했고 듣기 싫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억지로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저도 그런 허락을 받으니 기분이 상당히 나빴고 불쾌했습니다. 이이랑 헤어질까 생각을 했지만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그이가 무릎 꿇고 다시는 이런 무시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 하나만 두고 보면 워낙 멋지고 훌륭하고 저만을 사랑하는 걸 아주 깊이 느낄 수 있었으니 헤어질 마음은 바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고 얼마 뒤에 상견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예상대로 혼수와 예단을 신혼집 이상으로 요구했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다 잘라버리고 필요한 것만 하라고 말해줬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대담한 행동이었지만 그이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무사히 상견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결국 시부모님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에 들어가 살게 됐네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은 제가 시댁에만 가면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잘난 아들이 장가를 왜 엄한 곳으로 갔을까? 아이고, 이틀 전에 의사 집안에서 선자리를 제안했는데 이미 장가 갔다고 말할 때 내 기분이 어땠는 줄 알아? 엄마, 그렇게 의사 집안이 좋으면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하고 새 시집 가세요. 뭐야? 이놈의 새끼야, 이게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마도 아들 며느리 앞에서 말 좀 가려가면서 하세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선자리가 들어왔다는 말을 뭐하러 하십니까? 그리고 엄마 둘째 아들도 있잖아요. 광철이한테 선봐서 장가 가라고 하시던가요. 이놈아, 안 그래도 광철인 요즘 공무원이랑 연애하고 있다. 사업가 집안의 딸이야. 중소기업인데 직원이 100명이 넘는다더라. 그럼 아주 잘 됐네요. 사돈 아니어도 사업가 며느리 정도면 엄마한테 자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비꼬는 거냐? 야, 광철이도 더 좋은 집안에 장가 갈 수 있는데 그 녀석이 하도 좋다고 그래서 허락해 준 거라고. 엄마, 그 전에 우리 집안을 보세요.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갈기며 화풀이를 하더군요. 남편이 맞는 말을 해주면 항상 화만 내면서 본인들이 아주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시부모님은 과거 크게 사업을 하셨는데 한 방에 망해버리고 계속 고생만 하며 사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대충 이해는 되더라고요. 한때는 잘 살았으니 며느리라도 잘난 애로 들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시부모님께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중간에서 끼어들어 시부모님께 말대답을 하고 저에게 함부로 못하게 막아준 남편이 있어 심적으로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또 시자질하려고 저를 따로 부르려고 하면 남편이 절대로 저를 혼자 시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서 괜한 고생과 험담을 들을 필요가 없었네요. 1년 동안 남편의 보호로 편하게 신혼생활을 했고 시부모님이 가끔 막말하고 무시하는 걸 한기로 흘릴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곧 시동생이 사업가 집안의 딸과 결혼하게 됐다며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처음 본 예비 동서는 얼굴도 예쁘고 참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나란히 앉아있는 저와 동서를 보고 비교질을 시작하셨습니다. 역시 있는 집 딸이랑 없는 집 딸이 바로 구분이 되네. 둘째한테 빛이 나고 첫째 애한테는 어두컴컴한 그림자만 보인다. 이래서 사람이 뭐라도 있어야 한다고 하나 보네. 둘째야,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라. 그리고 첫째 너는 엉덩이가 왜 이렇게 무겁니? 빨리 일어나서 부족한 반찬이랑 밥 좀 더 가져와. 저야 이런 말을 자주 들어왔으니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는데 동서가 따라 들어오더군요. 형님, 저랑 같이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은 그냥 한 귀로 흘리세요. 가끔 고지식한 어른들이 저런 말을 함부로 하시잖아요. 동서, 집만 부자가 아니라 마음도 부자네. 성격이 원래 이렇게 좋아? 아니에요. 그냥 저는 형님이 좋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어머님이 심하셨잖아요. 저는 절대로 형님 무시하지 않아요.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테니 염려 마세요. 우리 시댁에 남편 말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있었네. 동서, 고마워. 자네처럼 착한 사람이 내 동서가 돼줘서 정말 좋다. 저야말로 형님 같은 분이 제 손윗동서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좋고 기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형님.
동서는 얼굴도 예쁜데 성격까지 너무 좋았어요. 질투가 날 정도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제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날아갈 듯 기뻐했고 저를 왕비 대접해주며 일상을 보냈답니다. 이 소식을 얼마 뒤 시댁에 가서 전했는데 시부모님은 기뻐하긴커녕 태어날 제 아기가 부잣집 자식이 아니어서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벌써 아기를 가진 거야? 애가 부잣집도 아닌 집에 태어나서 불쌍하게 큰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불쌍하게 크다뇨. 그리고 저랑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빚도 없고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어요. 그래봐야 서민 아니냐. 니들이 버는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태어날 손주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지도 못할 거 아니야.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희는 아기가 생겨서 엄청 기쁘다고요. 그냥 축하한다는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 축하한다. 아기가 태어나서 고생할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축하한다. 됐냐? 시어머니는 끝까지 돈돈거리시며 저와 남편을 깎아내렸습니다. 도대체 과거에 얼마나 부자였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궁금해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태어나기 전의 일이라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즉 남편과 시동생은 없는 집안에서 성장했고 고생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시부모님은 제 임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래도 시댁에는 제가 좋아하는 동서가 있었죠. 임신한 소식을 전했더니 정말 많이 축하해줬고 기뻐해줬습니다. 형님, 진짜 잘 됐어요. 축하드려요. 저는 언제 애가 들어설지 모르겠네요. 너무 부러워요. 동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애기 가진 걸 부러워해. 신혼 열심히 즐기고 천천히 가져. 사실 나도 조금 더 있다가 가지려고 했는데 계획과 다르게 빨리 임신하게 된 거라고. 형님 애기는 아마 천사처럼 예쁠 거예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좋은 분들이니 그 유전자를 그대로 받으면 엄청 예쁠 거예요. 동서는 어쩜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해? 아무튼 고마워. 시댁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동서뿐이었습니다. 뭐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남일처럼 막말하고 초치는 소리를 해서 가라앉은 마음이 이 동서 덕에 껑충 뛰어올랐죠. 시간이 조금 흘러 임신 3개월 차가 됐는데 시아버지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식구가 시댁에 모여 식사를 하기로 해서 저와 동서가 미리 도착해 생신상을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방에 있으면 절대로 들어오지 않던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셔서 음식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니들이 고생이 많다. 내 남편 생일이니까 내가 솜씨 좀 발휘해야겠구나. 너희들은 거실로 가서 고기나 좀 재우고 있어라. 시어머니가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도 시부 생신이라 나서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동서와 거실로 자리를 옮겨 상을 펴고 고기를 재우고 전기팬에 불고기를 볶았습니다. 그리고 음식 준비가 거의 다 돼가자 거실에 큰 상을 펴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작은 애야, 네가 나가서 술 좀 사와라. 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막걸리 브랜드 알지? 그거 몇 병 사와. 평소라면 저한테 시키셨을 텐데 임산부라고 봐주신 모양이었어요. 동서는 바로 일어서서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시어머니와 거의 다 차렸는데 이번엔 저에게 주방 가서 깨소금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깨소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시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님, 깨소금이 없는데요. 나가서 하나 사올까요? 어머님, 지금 동서밥에 뭘 넣으신 거예요? 뭐야, 너 거기 있었냐? 깨소금이 없어서요. 근데 방금 뭘 넣으신 거예요? 동서 자리에 있는 밥에 뭘 넣으신 거예요? 이거 임신 잘 되는 약이다. 얘 큰애야, 너 괜히 작은애한테 말하지 마라. 괜히 기분 상할 수 있으니까. 작은애가 임신하면 너한테도 한몫 줄게. 알았으면 조용히 입 다물어라. 동서가 임신하면 저한테 한몫 주신다고요? 말씀이 좀 이상한데요. 얘가 왜 이래?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내 둘째 며느리가 임신 안 하고 있어서 내가 보약 비슷한 걸 좀 넣었다. 아무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네, 알겠어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시어머니가 동서밥에 몰래 탄 보약이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부러 동서를 밖으로 보내고 약을 탄 것 같았으니 더 의심스러웠죠. 시어머니는 자리를 뜨더니 식구들을 부르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생각도 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동서의 밥과 시동생의 밥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곧 온 식구가 모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시동생이 밥 먹는 걸 보고 별 이상 없는 것 같아 안심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시아버지의 훈화를 듣고 있던 중 시동생이 갑자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얀 개거품을 물더니 눈이 뒤집혀 흰자만 보이더군요. 그리곤 온몸을 떨면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제 남편이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는데 시동생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 의사가 동공과 진찰을 하더니 바로 위세척을 하더군요. 중환자실로 들어가 한참 뒤에야 시동생이 눈뜨는 걸 봤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동생 몸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해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어제 집안에 벌레가 많아서 살충제를 분사해놨는데 그게 아들 호흡기로 들어갔나 봐요. 아니면 입속을 들어갔거나요. 제가 보기엔 환자분이 살충제를 들이마신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직접 마시거나 누가 의도적이나 실수로 마시게 한 거겠죠. 요즘 살충제가 무색무취로 나와 크게 맛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괴로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동서와 시동생의 밥그릇을 바꿨기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정된 시어머니를 밖으로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동서밥에 탄 게 뭐죠? 그걸 서방님이 먹고 저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밥에 뭘 타다니? 어머님이 분명 임신 잘 되는 약이라고 동서밥에 뭔가를 탔잖아요. 제가 그걸 바꿔치기 해서 서방님이 드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 상황이 된 거고요.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난 둘째의 밥에 뭘 타지 않았다. 네가 착각한 것 같다. 네? 분명히 밥에 뭔가를 타셨잖아요. 얘가 아까부터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얘, 헛소리 그만하고 내 집에 가서 생필품 좀 가져와라. 내 아들 옆에 있어야 하니까 네가 가서 이것저것 필요한 걸 챙겨와라.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가 한 짓을 모른 척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살충제를 밥에 넣었고 이사달이 났으니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테니 밥을 바꿔치기 한 저에게도 모른 척 시치미를 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말해주려고 다가갔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증뿐이었으니 괜히 말했다간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 같아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시동생은 며칠 병원에 입원했다가 무사히 퇴원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된 채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고 잘 지내는 것으로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밥에 탄 것이 살충제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 그날은 제가 오해한 거라 믿고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CCTV 관제센터는 지정된 구역을 모니터하는데 제가 담당한 곳은 바로 시댁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영상 속에서 시댁 식구들을 보거나 이웃들을 보곤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는데 어느 날 영상 확인 중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무언가를 들고 오는 게 보였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투명한 봉투에 농약이 보이더군요. 철물점에서 구매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왜 그걸 사서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난번 살충제 사건도 그렇고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 수상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닐까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모니터를 계속 주시해 봤는데 몇 시간 뒤에 시댁 근처에서 시동생과 웬 여자가 둘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걸 보게 됐어요. 누가 봐도 불륜 사이로 보였죠. 조금씩 끼워 맞춰지는 퍼즐에 소름이 끼쳤고 위험에 처한 동서를 구하려고 퇴근하자마자 동서 집 앞에 찾아가 불렀습니다. 형님, 저희 동네까진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형님? 동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아주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이니까. 저는 살충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CCTV 관제센터에서 제가 봤던 걸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러자 동서가 까르르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제 남편이 짜고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요? 에이, 형님, 소설 쓰셨네.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이 말한 여자가 누군지 대충 알겠는데요. 그 여자는 제 여동생이에요.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라고요. 뭐? 그럼 동서 동생이 서방님이랑 손을 잡고 걸어간 거라고? 그럼 농약은? 그건 대충 감이 잡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이 파주에 작게 텃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우스에서 알바도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농약은 일하시는데 쓰려고 산 거라는 거지? 그리고 상간녀로 본 여자는 동서 여동생이고. 네. 형님 괜한 오해하셨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의심을 한 거지? 그럼 그때 살충제 사건은?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때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무색무취라서 남편이 실수로 마셨을 거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살충제를 모르고 마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글쎄요, 그건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남편도 자기가 뭔가 이상한 걸 마신 기억이 난다고 했고요. 형님, 모두 오해예요. 그러니 괜한 걱정 내려두세요. 동서의 말을 듣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시동생이 바람 피우는 게 아니고 농약도 텃밭과 하우스에 쓸 용도로 구매했다고 하니 지난번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서에게 괜히 오바해서 미안하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는데 진짜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아 쥐구멍에 숨고 싶었답니다. 이 살충제 사건은 어떻게 된 일인진 모르겠으나 시어머니가 동서를 해치려고 했을 리가 없었으니 그것도 잘못 짚은 거라 생각했죠. 이틀 뒤 CCTV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며 쓰레기 불법 투기 몇 건을 적발해 바로 신고해서 일 처리를 했고 또다시 시동생과 동서의 여동생이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진한 스킨십을 하더군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분명히 연인 사이처럼 애정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화면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동서에게 찾아가 보여줬습니다. 동서, 이거 봐. 이건 누가 봐도 연인 사이잖아. 이 여자가 진짜 동서 동생 맞아?
아, 이건 그냥 볼에 뽀뽀하는 정도잖아요. 형님, 제 동생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기도 하지만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뽀뽀하는 습관이 있어요. 형님 또 오해하셨네요. 동서, 지금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이건 누가 봐도 바람이야. 잘못된 행동이라고. 서방님 손 위치를 봐봐. 글쎄 아니라니까요. 형님, 제발 저희 가정에 관심 좀 갖지 마세요. 저희는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다고요. 동서 진짜 답답하다. 어떻게 눈으로 확인했으면서 아니라고 믿는 거야? 내가 이만큼 증거를 가져와도 아니라고 하니 내가 더 할 말이 없네. 동서가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니까 더 도와줄 수가 없겠어. 형님, 신경 써주신 건 고맙지만 저희 가정일에 관여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 먼저 일어날게요. 동서는 끝까지 시동생의 불륜을 눈감아주더군요. 그것도 자기 여동생과 바람이 난 시동생을 말이죠.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그이는 세상에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충제를 밥에 탄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시동생이 동서 동생과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사람이 아니라며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CCTV 관제센터에서 일하며 상상력이 커져서 그런 거라며 정신 차리라고 충고해 줬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자주 알바하러 가는 사과 농장에 식구들과 여행을 제안해 주셨어요. 공기 좋은 파주의 한 시골이었는데 꽤 재밌을 것 같아 남편과 따라가기로 했답니다. 온 식구가 비닐하우스 앞에 모여 있었는데 이미 농사지을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옷을 갈아입고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사과를 따고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으로 들어가서 사과즙을 만드는 과정도 구경했답니다. 정오쯤 되자 허기가 졌고 식구들끼리 평상에서 식사를 하려고 원으로 둘러앉았습니다. 빵과 사과잼, 사과주스, 사과 샐러드, 사과 튀김까지 정말 푸짐하게 한 상 차려서 식사를 시작했죠. 음식을 먹던 동서가 감탄사를 자아내더군요. 이거 진짜 맛있다. 사과를 튀겨서 먹는 거 진짜 매력적이고 맛있어요.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입에 맞는 모양이네. 그래, 맛있게 많이 먹어라. 어머님도 좀 드세요. 여보, 당신도 사과 좀 먹어봐. 그럴게. 여보, 사과는 껍질째로 먹는 게 좋다니까 바로 먹어봐. 당신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동서는 사과 요리를 실컷 먹었고 다른 식구들도 사과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동생과 시부모님이 숨을 헐떡거리더니 뒤로 쓰러지셨답니다. 사과를 토해내더니 개거품을 물고 발작 증세를 일으켰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119에 급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이 동서를 돌아봤더니 태연하게 구경만 하고 있더군요. 동서는 괜찮아? 속이 안 좋거나 그런 거 없어? 네, 저는 괜찮아요. 세 사람이 왜 탈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구급차가 오는 중이니 침착하게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형님. 동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 뭘 아는 거지? 그래서 차분하게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지금 엄청 놀랐다고요. 괜한 말씀 마시고 흥분 가라앉히시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동서가 수상하긴 했지만 일단 발작을 일으킨 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겨우 호흡을 뚫었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구급차에 식구들을 태우고 병원으로 따라갔답니다. 세 사람은 위세척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며칠 동안 고생하더니 깨어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사과에 묻은 농약이 문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달랐어요.
지난번 농약을 산 시모자가 떠올랐고 동서가 매우 안심하던 모습까지 떠올랐답니다. 몸을 회복한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게 농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얼마 전 농약 구매하셨죠? 혹시 그 농약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농약? 그건 텃밭 채소에 뿌리거나 사과 농장에서 사용했지. 그 정도의 농약이 묻어있는 걸 드셨다고 이렇게 드시진 않잖아요. 그건 세 사람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추리해보자면 세 사람이 동서를 해치려고 사과에 농약을 묻혔고 바꿔치기를 당해 그걸 드시고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제 말 맞죠?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너 요즘 자꾸 탐정놀이 하는 것 같은데 헛소리 좀 하지 말아라. 안 그래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왜 우리 속을 뒤집는 헛소리까지 하는 거냐?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라.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버님, 서방님, 무슨 일인지 확실히 알려주시면 제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할게요. 네? 글쎄 아니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그냥 좀 나가라. 우리 후유증이 심해서 앞으로 무슨 병이 생길지 모른다고 하더라. 아픈 사람 붙잡고 괴롭히는 것 좀 그만하고 나가라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병실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동서가 들어오더군요. 여보, 깨어났구나.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럼 제가 전할 말을 해도 되겠죠? 동서는 가방에서 큰 봉투 하나를 꺼내서 시동생에게 전해주더군요. 이혼소장이야. 당신 그동안 바람 피워온 거 사진이랑 영상 확보했어. 뒤에서 이런 짓을 할진 몰랐네. 아무튼 이혼당할 짓 했으니 위자료 제대로 줘야 할 거야. 내가 시부모님께 드린 돈이나 당신한테 해준 돈까지 다 갚아야 할 거야. 여보, 내가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럼 내가 바본 줄 알았어?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나한테 살충제랑 농약을 먹이려고 했잖아. 처음엔 형님이 당신 밥그릇이랑 내 밥그릇을 바꿔치기 해주셔서 무사히 넘어갔지. 그때도 알곤 있었지만 형님이 대신 그런 행동을 해주셔서 고맙더라. 형님, 고마웠어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했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거지? 농약 묻은 사과를 먹이려는 걸 자네가 바꿔치기 한 거였지? 네, 맞아요. 이 인간들이 위자료 안 드리고 저랑 사별하려고 머리를 굴렸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짓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고용한 흥신소장이 죄다 밝혀줬어요. 물론 형님도 밝혀주고 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셨죠. 그럼 그때 증거를 가지고 이혼도 하고 식구들에게 벌을 줬으면 됐잖아. 왜 사과를 바꿔치기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거야. 지들이 한 짓을 그대로 받게 해주고 싶어서죠. 지들이 꾸민 짓이니까 지들이 당해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럼 일부러 그랬다는 거네? 이거 참 놀라운 일이네. 끔찍하다 못해 기괴한 일이야. 동서 여동생이랑 바람난 서방님도 엽기적이야. 형님, 저 여동생 없어요. 그땐 괜히 둘러대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형님이 중간에 나서면 제가 계획한 복수가 빠그라지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고 넘긴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동서의 설명을 듣고 나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무섭고 동서의 복수심도 너무 무서웠어요. 동서가 내민 이혼소장에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힘들게 침대에서 내려오더니 무릎을 꿇더군요. 시동생은 두 손을 싹싹 빌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당신보다 부자인 여자가 내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한다고 해서 한번 만나봤어. 근데 그 여자가 날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 당신하고 이혼하고 오면 받아주겠다더라. 그래서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당신에게 받은 것이 많으니 위자료를 해주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별하기로 계획을 짰던 거야.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멀쩡하게 서 있고 당신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시름시름 앓고 있지. 여보, 내가 미안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서 이 모양이 된 것 같아. 나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깨달았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내 운명의 짝이고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고. 나와 부모님이 한 짓 용서하기 어렵겠지만 날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봐주긴 뭘 봐줘. 이혼하면 끝인데. 난 경찰에 신고도 안 할 거야. 니들이 처먹은 사과를 바꿔치기 한 게 나니까 뭐 신고해봤자 당신들도 피 보고 나도 무사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살충제 사건이나 농약 사건은 묻어두자고. 당신한텐 돈 많은 여자가 있으니까 나랑 이혼해서 잘해봐. 그렇지. 날 용서하기 쉽지 않겠지. 알겠어. 당신 뜻대로 하자. 이혼하자. 동서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자 시부모님은 안심을 하더군요. 아유, 난 또 신고한다고 하는 줄 알고 쫄고 있었네. 그래, 둘째야. 내 아들하고 이혼하고 끝내라. 아이고, 어머님. 저 하나 보내려다가 꼴이 이게 뭡니까? 세 사람 모두 골로 갈 뻔했잖아요. 네가 다 알고 역으로 복수를 했다고 하니 뭐라 할 말이 없다. 아무튼 다 무사하니까 끝내자고. 내 아들한테 이혼 소송하든 뭘 하든 끝내. 그리고 각자 알아서 살자고. 네, 어머님. 그럼 이혼 소장 두고 갈게요. 위자료가 꽤 많으니까 돈 걱정 되시겠네요. 돈 걱정? 야, 우리 새며느리 될 애한테 해달라고 하면 돼. 걔가 어떤 집안 딸인 줄 알아? 네, 알아요. 제가 그 정도도 알아보지 않았을까 봐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세 사람이 저에게 한 짓 모두 까발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연락 끊어버리겠다고 하던걸요? 뭐? 네가 다 까발렸다고? 광철아, 빨리 네 애인한테 연락해봐라. 어서! 알았어. 해볼게. 어제까진 날 걱정해줬으니까 아마 마음이 변하진 않았을 거야. 저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구경밖에 없어서 조용히 네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시동생이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연결됐더군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길래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병원인데 혹시 내 마누라 만난 적 있어? 이상한 소리 들었다면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믿으면 안 돼? 아, 광철 씨구나. 자기 마누라 만났어. 나한테 와서 살충제 사건이랑 이번에 농약 사건을 알려주더라. 증거 영상이랑 사진까지 다 봤어. 광철 씨, 당신 엄청 무서운 사람이더라. 마누라랑 이혼하라고 했더니 위자료 아까워서 사별하려고 술을 쐈다고? 이야, 나중에 나랑 결혼해서도 그런 짓 할까봐 무서워서 만날 수가 있겠어? 자기야, 우린 여기까지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자기야, 안 돼. 내 말 좀 들어봐. 내 아내에게 벌인 짓은 다 우리 부모님이 계획한 일이야. 난 반대했는데 두 분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웠던 거야. 자기야, 내가 부모님과 연을 끊을 테니까 날 버리지 마. 시동생이 부모님과 연을 끊겠다고 하자 시부모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무튼 상간녀에게 애원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전화가 끊어졌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태세 전환이 카멜레온이 피부색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아주 빨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꿇어 앉은 자세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동서에게 빌었습니다. 둘째야,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근데 벌은 우리가 다 받았잖니. 농약 먹고 되질 뻔한 거 너도 봤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넌 무사하잖아. 그러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질 생각 말고 계속 한 식구로 살아가자.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 세아가, 이 시애비가 면목이 없다. 더 큰 부잣집 딸이랑 연을 맺고 싶어서 어리석은 짓을 했어. 우리가 하는 짓이 잘못된 걸 알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세아가, 우리 벌 받은 거 보이잖니?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하더구나.
이렇게 네 복수가 성공했으니 우리한테 기회를 다시 한 번만 주렴. 이 노인네가 이렇게 빌 테니 용서해 다오. 여보, 나 이광철 맹세할게. 다신 당신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줘. 우리 부모님은 버려도 좋아. 나만 생각하고 선택해 줘. 여보, 난 절대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 이 부모라는 두 년놈이 날 가스라이팅해서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자 동서가 깔깔거리며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배를 잡고 한참 동안 웃는데 시댁 식구들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표정이었습니다. 세 사람 말 아주 잘 들었어요. 나보다 더한 부잣집 상간녀한테 버림당하니까 다시 유턴해서 나한테 빌붙으려는 모양인데 절대 받아줄 일 없어. 내가 경찰에 신고는 못하지만 위자료 하나만큼은 제대로 뜯어내서 니들 집안 몰락시킬 수 있지. 그럼 그렇게 돈 좋아하던 당신들 인생에 찾아온 나락 제대로 즐겨봐. 여보, 안 돼. 그냥 가지 마. 제발 나라도 받아줘. 부탁이야. 시동생이 무릎으로 바닥을 쓸고 기어가더니 동서의 다리를 붙잡더군요. 그러자 동서는 목발 하나를 잡아 시동생 머리통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린 시동생과 시부모는 어떻게든 동서를 잡으려고 병실 문을 막으며 사정했습니다. 동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깔깔 웃으며 목발로 세 사람의 머리통을 갈기고 발로 짓밟아줬어요. 흠신 두들겨 패주더니 더 크게 웃더라고요. 그 순간 누가 사이코고 누가 정상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괴한 장면이었죠. 저는 구석에 얼어붙어서 지켜만 보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얻어맞은 시댁 식구들은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앓는 소리를 냈고 더는 동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동서가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더군요. 형님, 유일하게 이 집안에서 정상이어서 다행이었고 고마웠어요. 이 인간들 조심하시고 아주버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나중에 출산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큰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만 가볼게요, 형님. 동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 잘 가고 다신 이런 일 없길 바래. 네, 저도 그러길 바래요. 형님도 괜히 이 인간들한테 당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사세요. 그럼 진짜 갑니다. 동서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병실에서 벗어났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화풀이 상대로 저를 지목하더군요. 동서를 왜 잡지 않았냐부터 해서 왜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할 때 말려주지 않았냐고 미친 소리를 했답니다. 야, 큰애,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내가 밥그릇에 살충제 넣은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리지 않은 거야? 그때 내가 물었었잖아요. 동서에게 왜 그런 짓 하려고 했냐고 물었더니 모르쇠로 일궈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끝까지 날 막았어야지. 그리고 농약 사는 걸 알았으면 중간에 나서서 말리든가 했어야지.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니년 탓이야. 맞아요, 형수. 형수가 중간에서 말렸어야죠. 그리고 내 애인이랑 아내가 만나는 걸 막았어야죠. 그랬다면 무사히 이혼하고 재혼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나 참 기가 막혀서. 다들 제정신이세요? 이젠 하다하다 내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다들 상식이 없는 데다 정신병자의 사이코패스 같아요. 뭐야, 이년아? 저건 내 며느리로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끝까지 미운 소리만 하고 넘어졌네. 여보, 광철아, 이 모든 문제는 전현 때문이야. 오늘 전현 조져버리고 피해 보상 청구하자. 세 사람은 이혼 위자료로 어마어마한 돈을 뜯길 위기에 처하자 모든 탓을 저에게 돌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저 혼자 세 사람을 상대했는데 시동생 하나는 패대기 쳤으나 시부모가 달려들어 머리채를 뜯고 귀싸대기를 날리는 바람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얻어 터졌습니다.
앞뒤로 들러붙어 공격을 쉼없이 해서 저의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제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가 얻어터지고 있는 걸 본 남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손에 들고 있던 홍삼 박스로 시부모의 머리를 날렸습니다. 시동생도 발로 차서 잡아뜨렸고요. 세 사람은 동서에 이어 2차로 남편에게 돼지게 얻어터졌답니다. 그이는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물었고 저는 울먹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줬어요. 농약을 묻힌 사과를 동서에게 줬다가 바꿔치기 당해 그걸 먹고 병원에 실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헛웃음을 짓더군요. 엄마, 아버지, 광철아! 그렇게 돈이 좋아서 사람을 골로 보내려고 했어? 그런데 결국 인과응보로 본인들이 농약을 처먹고 이 꼴이 됐고 재수씨 잃고 상간녀까지 잃었다 해서 내 아내를 탓하는 거야? 진짜 구제불능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니. 부모님이나 동생놈이나 진짜 최악이야. 재수씨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들이랑 오늘부로 연 끊겠어요. 뭐야 이놈아? 너 애미 앞에서 천륜을 끊겠다고? 이거 봐라. 내가 네 마누라를 괜히 싫어한 게 아니야. 저게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파탄내고 있잖아. 가정엔 자고로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단 말이야. 큰아들, 너 그년이랑 헤어져라. 엄마가 다른 부잣집 딸 이혼녀로 알아볼 테니까 재혼해라. 아이씨, 그놈의 부잣집 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 엽기적이고 기괴한 당신들이랑은 다신 얼굴도 보지 않을 겁니다. 다신 우리 부부 찾지 말아요. 그이는 제 손을 잡고 병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차에 태우고 미안하다는 말만 100번을 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저런 인간들이 내 가족이라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다시는 당신에게 피해가는 일 없게끔 연을 끊고 살 테니까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 당신이 사과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시댁 식구들하고는 얼굴 보고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다 나나 당신이나 크게 망가질 것 같으니까. 여보, 나 배가 좀 아프네. 병원으로 가줄래? 뭐? 뱃속에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그 인간들이 당신 때려서 그런 거지. 이런 나쁜 인간들. 알았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갈게. 조금만 참아.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주 다행히도 태아는 무사했답니다. 그래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며칠 병원에서 누워 지냈어요. 남편은 그 사이 집을 이사하고 왔답니다. 호적 등본에 비공개 처리를 해서 시댁 식구들이 찾아낼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 집 이사했으니까 직장도 옮기자. 그 인간들이 다신 찾지 못하도록 하자고. 그래, 그래야겠지. 다른 지역에 가도 관제센터는 있을 테니까. 당신은 이직할 회사는 있어? 난 어차피 밖에서 일하잖아. 그리고 식구들이 찾아오면 흠씬 패주면 되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근데 당신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일하는 곳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아이 낳고 전업주부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도 되고. 전업주부? 아니야. 애기 낳아도 충분히 회사 다닐 수 있어. 다들 그러고 살잖아. 어쨌든 제안은 고마워. 그리고 혼자 이사하고 오느라 수고 많았어.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피해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고 이듬해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그동안 제가 겪은 많고 많은 일들이 아예 떠오르지도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이의 얼굴만 봤고 꿈도 꿔도 아들 꿈만 꿨답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다녔는데 그이가 시간 조절을 잘해서 일찍 아들을 찾아와서 먼저 집에 가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아들과 남편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늘렸죠.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왔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이혼한 동서가 새 시집을 간다고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여기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찾아가서 축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 상황도 알려주고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줄 겸 해서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동서, 축하해. 좋은 남자 만난 거지? 네. 저 총각이랑 결혼해요. 운도 좋죠. 근데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하고 지내요? 우리 부부도 시댁과 연 끊었어. 동서 일 터지고 나서 말이야. 그리고 얼마 전에 소식 전해 듣긴 했어. 시골 친척이 남편한테 연락을 줬는데 그때 농약 사과 먹고 몸이 많이 상했다나 봐. 서방님은 지금 앞을 못 본대. 시력은 안 좋아지다가 아예 앞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머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요양원에 가셨다고 들었고, 아버님도 사지마비가 와서 어머님이랑 같은 요양원에서 오늘 내일 하면서 살고 있나 봐. 이야, 벌 제대로 받았네요. 그래도 지들이 벌인 짓이니 어쩌겠어요. 그래도 동서, 난 아직 동서가 무서워. 다 알고 바꿔치기 해서 새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 말이야. 그냥 신고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아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그리고 법으로 처벌받아봐야 미수로 그쳤기 때문에 별일 없이 잘 살았을 거예요. 형님, 저 그렇게 무서운 여자 아니에요. 그들이 절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래, 알겠어. 뭐 다 지나간 일이고 동서가 새로운 행복 찾았으니 다행이지. 앞으로는 자네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을게. 결혼 축하해. 아, 형님 아들 낳았죠? 제가 선물로 유모차랑 장난감 좀 보내드릴게요. 안 그래도 되는데. 형님이 밥그릇 바꿔치기 해서 제가 무탈한 거 잊으셨어요? 저 그때 골로 갈 뻔했다고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동서와는 계속 인연을 맺고 지내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골에서 온몸이 썩어서 개고생하는 사연으로 끝나게 됐네요.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도 있지만 제 동서처럼 한 수 위인 사람들도 있는 법이죠. 참으로 끔찍하고 기괴한 저의 사연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